시청자 여러분, 그건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세미나 토픽을 Intellectual Property, 우리말로는 지적재산권 해서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물론 거듭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는 이러한 큰 제목의 법 테두리 안에서 과연 그것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하는 맛보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본인의 그 특정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. 우리가 지적재산권 하면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 첫째는 트레이드마크, 우리가 상표라고도 하죠. 그리고 두 번째가 패턴, 특허. 그리고 세 번째로 카피라이트. 저작권.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지적 재산이다. 이거는 유형의 재산이라기보다 이제 무형의 재산이 되겠지만은 그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, 흔히 약자로 IP 이렇게들 많이 쓰죠. 했었을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. trademark, 그리고 patent, copyright. 우리말로는 상표, 또 특허,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토픽인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방송 때는 patent, 그 다음에는 copyright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트레이드마크를 얘기할 때는 이 상표와 상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을 제가 저희 경험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표와 상호가 어떻게 틀린지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상호는 fictitious name이라고 하죠. 이 말은 저희가 이제 fiction, non-fiction을 구분을 할 때 non-fiction은 사실에 근거한 거고 fiction은 만들어낸 거고 이런 저희가 이제 그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fictitious name이라는 거는 이 상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실체가 아니고 그냥 쓰는 상호, 우리가 business nam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가령 엄마 설렁탕 이다라는 비즈니스가 있다 했었을 때에 이 비즈니스 상호, 이거는 저희가 fictitious name이라고 부르고 이 개념은 트레이드마크 개념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분들은 이 fictitious name 상호명을 꼭 트레이드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이 법인명 실체하고 틀리다는 거 저희가 이제 corporation, LLC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fictitious name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엄마 설렁탕이라는 상호를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김아무개라는 개인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
ABC 법인이라는 법인일 수도 있고 이게 corporation이 LLC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호명이 fictitious name인 것입니다. 이 상호명은 흔히들 저희 그 신문사에 가서 그 사업자 상호 등록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한 장 용지에 써서 신문에 공고를 함으로써 엄마 설렁탕 아는 데가 쓰고 싶은 그 상호로 이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상호 자체도 지적 재산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. 네, 물론 그렇습니다. 가령 엄마 설렁탕이라고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는데 바로 옆에다가 또 다른 사람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또 엄마 설렁탕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먼저 상호를 썼던 사람은 후에 상호를 쓰는 사람한테 이제 그러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 모든 지적재산권, 이 그 상표, 트레이드마크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, 네, 물론 지적재산권 하면은 그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물론 알고 계시고 그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지적재산 그에 관련된 법이 제정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방향이라도 소비자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들이 다 이 지적재산 관련된 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두 집이 나란히 똑같은 상호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쟁을 했었을 때에 물론 먼저 쓴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옹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컨슈머 입장에서 과연 내가 그 소문 듣고 맛있다는 엄마 설렁탕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이 이 집인지 내가 모르고 혼돈이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 지적재산, 이 트레이드마크를 둘러싼 그 법의 근본 취지다.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상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 상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Intellectual Property, IP, 그 법에 의해서 그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호 또한 역시 무형의 자산이고 내가 엄마 설렁탕이라는 그 상호명으로 대대손손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그 이름이 유명해졌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지적 재산이고 무형의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우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와 이 사업상 상호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지만은 상호 또한 역시 그 비즈니스의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LA시라고 그러면 여기에 식당이 있고 여기에 식당이 있는 데가 거리가 물론 LA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큰 경우에서 도시를 가지고 50마일 거리에 그 조그마한 규모의 손님 수가 그 하루에 가령 뭐 50명, 100명 되는 그런 규모로 할 것 같으면은 같은 이름을 갖고 쓴다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혼선이 안 간다라는 그런 근거로 다른 한 사람이 멀리 떨어진 데서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. 우리 한인 식당들도 LA에 있는 이름이 샌디에고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주인은 틀리다 하더라도 그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게 프랜차이즈 식당이라고 그러면 또 이 얘기는 훨씬 또 틀려지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잠시 저희가 이제 그 상표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상표들이 있습니다. 운동화 하면 나이키, 아디다스, 뭐 루이비통, 뭐 많은 그 우리 브랜드 그리고 또 로고 이런 것들을
이제 상표 등록을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레이드마크나 이 웹사이트는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.gov로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트레이드마크에 관해서 그리고 패턴에 관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, 이 단어가, 이 디자인이 트레이드마크가 가능한지의 여부. 그래서 그 search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트레이드마크 하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트레이드마크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령 나는 love라는 말을 내가 트레이드마크하고 싶다. 불가능합니다. 물론 또한 마찬가지로 water, 뭐 어떠한 그냥 우리 그 고유 명사 이미 많이 있는 것들은 다 제네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트레이드마크able 하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트레이드마크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. 하나는 word, 말 자체를 트레이드마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자인 마크입니다. 가령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아무도 love, L-O-V-E라는 스펠링을 써서 하는 그런 마크를 쓰지 못하게끔 내가 트레이드마크를 하겠다 했을 때 이 word 마크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령 love를 이러한 쉐입의 모양에 된 love를 내가 트레이드마크 하겠다 하는 거는 디자인 마크의 개념에 들어가고 물론 그거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내가 디자인 마크로 이걸 했었을 때 다른 사람이 LOVE, love를 갖다가 못 쓰는 거는 아니지만은 요 디자인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마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를 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드마크를 할 때에 우선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브랜드 아니면 로고, 가령 우리가 love란 말은 word마크로 트레이드마크가 안 될지 몰라도 가령 ABOCK 뭐 저도 이게 무슨 아무런 임의적으로 그냥 쓴 얘기지만은 붙여서 ABOCK love라는 말을 내가 트레이드마크를 하겠다 했었을 때는 이 wording은 love하고는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. 그래서 트레이드마크가 가능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업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셔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고 그걸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했었을 때 과연 내가 내 제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건가? 나이키라고 부를 건가? 아디다스라고 부를 건가?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물론 지금 이거야 이미 기존에 있는 거니까 쓸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만의 그러한 이 고유 word 그리고 또 디자인 이걸 갖다 트레이드마크해서 내 제품에 대한 프로텍션을 받겠다, 보호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마크를 이제 파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레이드마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어플라이 하는 과정입니다. 요새는 법적인 서비스도 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드마크도
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. 근데 이제 그런 회사의 이제 그 위험 부담은 뭐냐면 트레이드마크가 등록되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하는데 우리는 300불입니다. 200불입니다. 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트레이드마크 애플리케이션을 파일을 했다 해서 그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. 애플리케이션 파일 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 이제 그 USPTO 사무실에서 examiner가 물론 그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트레이드마크를 사전에 미리 search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examiner가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시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정정할 것은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관 과정을 거쳐야 되며 또 이 examiner는 처음 apply한 사람한테 그러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.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했었을 때에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건 이 비용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. 다시 또 어떤 그 결과 보고가 와서 거기에 대한 리스폰드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물론 그때는 추가로 이제 또 변호사의 비용들이 이제 들게 되겠죠. 왜 이 시점부터는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examiner의 요구 사항과 상황들이 모든 트레이드마크 애플리케이션의 그 자체 DNA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커스텀 팔로우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.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 내가 신청한 트레이드마크하고 아주 정확히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유사한 그 자체가 일반 소비자한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법적으로 피력할 수 있으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토를 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의제기가 없거나 있었어도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의를 있었던 걸 갖다가 짓누를 수 있고 examiner를 만족시켜서 이제 완전히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그 과정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셨을 겁니다. R, register 됐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상표가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시점부터는 이 TM이라는 약자를 내 그 상품, 로고, 브랜드 네임에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완전히 모든 과정을 거쳐서 레지스터 되고 내가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R하고 동그라미 친 그런 것들을 갖다 이 트레이드마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그 상표를 등록했다 해서 한 번 등록으로 영원히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10년마다, 매 10년마다 리뉴를 하셔야 되십니다. 물론, 이 트레이드마크는,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드마크를 오래전에 등록해 놓고,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 하고, 많은 세월이 지나서 15년이 지났는데,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데서 내 거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USPTO 사이트에서 내 트레이드마크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10년 몇 년 전에 서스펜드 돼서 이제 죽었다 해서 이제 dead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보고 허겁지겁 연락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시고요. 물론 다시 리뉴를 하고 다시 새로운 그 애플리케이션을 파일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트레이드마크한 그 레지스터된 상표는 그 유효 기간이 10년이고 그래서 10년마다 리뉴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
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상표 등록이 또 하나 그 한 거는 International IP, 그러니까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서방 국가들, 물론 한국 포함, 이제 모든 나라들은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 트리티를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이 상표 등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다 하셔야 되십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상표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그 상표 등록이 똑같이 일본이나 한국이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시고요. 그래서 내 제품이 트레이드마크 한 제품이 이제 외국 나라에서 뭐 남미가 됐든 유럽이 됐든 이제 활발하게 커머셜 액티비티가 있고 판매가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나라의 트레이드마크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시고, 어느 나라의 트레이드마크 신청을 하더라도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됐든 아니면 처음 내가 상표 등록을 했던 코리아가 됐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이드마크, 그 상표로서 처음 상업 활동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. 미국에서 처음 판매가 1월 1일 1965년도에 있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 한국에 내가 트레이드마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신청하는 내 트레이드마크에 처음 이 상표가 판매된 커머셜 액티비티가 있었던 날짜는 언제냐 했었을 때 이 날짜가 된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요. 그래서 항상 이 prior use,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, 언제부터 상업화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그렇게 이 트레이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fictitious name, 그 상호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, 하지만 비즈니스 상호 같은 경우도 그게 나의 지적 재산이라는 주장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아마 장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, 할아버님이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트레이드마크 이름 정하기 전에 신경 쓰시고 또 그리고 좋은 서치 하셔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훌륭한 많은 사업들을 계속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트레이드마크 세미나 오늘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